30대 중반,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명문대라는 좋은 대학을 나와 이름만 대면 나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제 이름으로 된 집과 차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결혼까지 해서 예쁜 아내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게 주변 사람들은 날 때부터 고생은 모르고 자랐을 거라 말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흔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출세하면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죠. 개천에서 난 용,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가난하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 막막했던 현실을 벗어나기 힘들 거란 생각에 반항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고등학교 선생님 덕분에 제가 노력만 한다면 그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저를 구한 은인이자 인생에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돌아가신 친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을 앞두고 상견례를 할 때도 선생님을 아버지 자리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 역시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주가 되실 분은 어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상견례 일주일 전, 저는 선생님을 만나서 자리에 나와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 일주일 후에 상견례가 있는데 제가 어머니도 아버지도 일가 친척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선생님이 그 자리에 같이 가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네 뜻은 정말 고맙지만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내가 가도 되겠니? 그쪽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나 싶은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모님 없는 제 사정도 다 아시고요. 제가 벌써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아버지가 안 계세요.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밖에 없거든요. 저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준 아버지 같은 은사님이 계시는데 상견례 때 소개시켜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장모님도 뵙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알겠다. 그럼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마. 상견례 장소랑 시간 알려주면 내 늦지 않게 가마. 약속된 날이 됐고 저는 여자친구와 예비 장모님과 함께 상견례 장소인 한식당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원래 늦는 분이 아닌데 그날은 조금 늦으셨어요. 약속 시간이 5분 정도 지났을 때 저희가 앉아있는 방문을 열고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 앞에서 차가 밀려가지고요. 저는 이현수라고 합니다. 너는? 선생님은 인사를 하다 말고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상한 낌새에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는지 물으려는 찰나 앉아있던 예비 장모님이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두 분의 행동에 저와 여자친구는 어리둥절한 채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 은미, 김은미 맞지? 네, 맞아요. 정말 내가 아는 그 현수 씨 맞죠? 나 알아보겠어요? 그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는걸. 굳이 말을 안 해도 선생님과 예비 장모님 사이가 남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흐느껴 오시던 장모님이 진정된 후 저희는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대학생 시절에 만나 서로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했던 연인이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선생님 집안의 완강한 반대에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했던 사이였어요. 상견례를 위해 만났던 자리에서 저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두 분의 20대 시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원하던 대학교에 수학교육과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까지 했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 있는 독서실에서 날마다 밤을 새며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그날도 어김없이 집중하며 책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선생님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어떤 여자가 서 있었죠. 그 여자는 가지고 있던 공책에 뭔가를 적고 나서 선생님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제가 예약한 자리예요. 잘못 앉으신 것 같은데 자리 번호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그 메모를 본 선생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이에 적힌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선생님의 자리는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라 펼쳐놨던 책을 정리해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미안하다는 뜻으로 꾸벅 인사를 하고 자리를 비켜줬죠. 여자는 괜찮다는 듯 빙그레 웃으며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자리 번호가 적힌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진짜 좌석은 아까 자신이 잘못 앉은 바로 맞은편이었어요. 왠지 그 여자 맞은편에 앉는다는 게 조금 민망했지만 시험 기간인 탓에 독서실은 학생으로 가득했고 번호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맞은편에 앉아 다시 책을 펴고 앞을 바라보니 그 여자 역시 집중한 채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갈색빛이 도는 긴 생머리. 책에 나온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은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은 선생님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시선을 느꼈는지 그 여학생이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선생님은 갑작스런 눈맞춤에 당황해 허둥대다가 급하게 고개를 숙여 공부하는 척을 했습니다. 너무 빤히 쳐다봤나? 분명 날 이상한 놈으로 생각하겠지. 이게 무슨 창피야. 선생님은 괜히 고개를 들면 앞에 앉아있는 그녀가 이상한 사람이라 오해라도 할까봐 얼굴을 책상에 거의 파묻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조금 전에 봤던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선생님은 속으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해볼까 말까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아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몇 시간 뒤 몸이 뻐근해 기지개를 켜는데 어느새 앞에 앉아있던 그 여자는 독서실을 나간 뒤였습니다. 선생님은 왠지 아쉬워져서 미안하다는 의미로 음료라도 살 걸 그랬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죠. 그날 그 만남 이후 이상하게 선생님은 자꾸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졌죠. 혹시라도 독서실에서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어 예전보다 더 자주 왔다 갔다 했지만 그녀를 다시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선생님은 교양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조금 일찍 강의실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책을 보고 있는데 옆으로 펜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은 떨어진 펜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 입이 벌어졌습니다. 떨어진 펜의 주인은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바로 며칠 전 독서실에서 처음 만난 이후 계속해서 선생님을 두근거리게 만든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어머, 우리 또 보네요.
그러네요. 여기 펜이요. 떨어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수업 들으시나 봐요. 네네네네. 그러시구나. 그럼 수업 잘 들으세요. 평소에도 선생님은 숫기가 없어서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도 어려워했는데요. 그날은 그녀를 그렇게 보내면 계속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독서실에서 봤던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요. 네? 저요? 괜찮으시면 저랑 이따가 수업 끝나고 차 한 잔 하실래요? 네? 제가 왜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자리 잘못 앉은 게 죄송해가지고 싫으시면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차 한잔 해요. 그렇게 선생님과 독서실에서 만난 여자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은미, 국문학과 1학년 신입생이었습니다. 선생님과 학번은 같았지만 나이는 1살 어렸어요.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교양 수업을 들으며 밥을 먹고 차도 마시고 어떤 날은 같이 공부도 하면서 점점 친해졌습니다. 원래부터 호감이 있던 선생님은 함께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그녀에게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모두에게 친절했고 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과도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고 좋아한다 고백도 하고 싶었지만 예쁘고 성격 좋은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숫기 없고 소심하고 어디 하나 잘난 구석이 없는 자신과 사귀어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교양 수업을 같이 듣고 차를 마시러 갔는데 그녀가 대뜸 물었습니다. 현수 씨는 꿈이 뭐예요? 내가 말 안 했었나?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꿈이야. 그렇구나. 현수 씨랑 잘 어울려요. 좋은 선생님이 될 것 같아요. 은미 너는 꿈 없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루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왜? 뭔데 그래? 이루기 어려운 꿈인가? 현수 씨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줄 거예요? 당연하지. 뭔데 그래? 현수 씨, 언제 나한테 고백할 거예요? 지금 내 꿈은 현수 씨랑 사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어떻게? 처음부터 쭉이요. 그렇게 티를 내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오늘은 고백할 거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수업을 같이 듣는 동기에서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첫사랑이었고 두 사람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두 사람에게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왔어요. 바로 선생님의 군입대였어요. 영장을 받고 선생님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라면 꼭 한 번은 다녀와야 할 곳이지만 이대로 그녀만 두고 가기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인기 많은 그녀를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2년 2개월을 기다려달라는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 사람만 기다리고 지내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미야, 나 입대 영장 나왔어. 혹시 현수 씨 요즘 심란해 보였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난 또 뭐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갔다 오고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너무 걱정 말아요. 그게 군대가 걱정인 게 아니고 남은 네가 걱정돼서 그랬어. 오래 생각해봤는데 기다려달란 말은 못하겠다. 우리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너를 위한 일이야. 현수 씨, 지금 말 다 했어요? 헤어지자고? 그게 나를 위한 일이라고? 그게 어떻게 나를 위한 일인데요? 혼자 고민했다가 혼자 결정하고 이렇게 통보하면 끝인 거예요? 내 생각은 안 중요하냐고요. 나는 현수 씨 기다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화난 채로 파묻는 그녀의 말에 선생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여자와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겠구나 하고 말이죠. 기다려달라는 게 욕심인 줄 알았는데 그녀는 기꺼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함께하겠다 했습니다. 몇 달 뒤 선생님은 군대에 갔고 선생님의 여자친구는 자주 면회를 와줬습니다.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와주는 그녀를 보며 선생님은 다짐했습니다. 꼭 이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제대하면 바로 복학을 한 뒤 임용시험도 보고 하루라도 빨리 학교에 들어가 그녀에게 청혼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미래를 그리다 보니 어느덧 제대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군대에서 계획한 대로 선생님은 바로 복학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먹은 걸 하나씩 진행해 나갔죠. 이전보다 두세 배로 공부를 해서 졸업하자마자 교사 임용 시험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합격이었죠. 그렇게 선생님은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교사 인생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을 마친 선생님은 그녀에게 청혼했고 두 분은 죽는 순간까지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연인에게 곧 두 번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선생님은 그녀와 함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집에서 준비한 맛있는 저녁을 먹은 뒤 부모님은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잘 되어 가는 것 같았는데 대화가 길어질수록 어쩐지 부모님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첫인사를 마무리하고 그녀를 데려다 준 뒤 집으로 돌아왔더니 부모님은 선생님을 불러 앞에 앉히고 다짜고짜 그녀와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은미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은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혼자 키웠고 집안도 가난하다며. 우리는 그런 집이랑 사돈 맺기 싫다. 도움은 못 돼도 네 발목은 잡지 말아야지. 너 은미랑 결혼해봐라. 어머니도 돈도 안 벌고 있다는데 네가 번 돈 다 그 집에 가져다 바쳐야 한다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내가 나조차고 이러니? 이게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다. 아버지랑 나랑은 이야기 끝냈다. 우리는 이 결혼 허락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헤어져. 선생님의 부모님은 이미 마음을 정했고 바꾸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였죠.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던 아들이 이렇게 나오니 어머니는 결국 선생님 몰래 여자친구까지 직접 찾아가 만났습니다. 은미 씨, 우리 현수랑 헤어져줘요. 솔직히 말할게요. 나 우리 현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사는 모습 보기 싫어요.
그리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못마땅하고요. 우리 현수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과 살았으면 합니다. 내가 독하고 모질다 생각하겠지만 은미 씨도 나중에 아이 낳아보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현수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난리니까 은미 씨가 먼저 말해줘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은미 씨만 믿고 갈게요. 선생님의 여자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머님이 나간 이후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틀린 건 없었어요. 자신의 집은 가난했고 어머니는 아파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선생님이 한참 미치는 결혼이었죠. 결국 그녀는 선생님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이별을 말하려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마자 선생님은 안 된다며 펄쩍 뛰었지만 이미 마음먹은 그녀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서 집으로 찾아갔지만 그녀는 만나주지 않았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 그녀는 선생님에게 말도 없이 이사까지 해버렸고 그대로 두 사람의 인연은 끝나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우연히 마주칠 수 있을까 해서 그녀가 좋아했던 장소에 일부러 찾아가도 봤지만 예전의 우연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쯤 두 사람 모두를 알던 지인에게서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됐고 선생님은 행복을 빌어주며 마음에서도 완전히 떠나보냈습니다. 이후 선생님은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여러 번 선도 보고 그 중에서 몇 명과는 연인 사이로 발전도 했지만 어쩐 일인지 결혼까지는 힘들었습니다. 만나왔던 여자들은 모두 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똑같은 이유로 헤어짐을 말했어요.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나자 선생님은 자신이 결혼이라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계속 혼자 지내게 됐고 저는 선생님이 40 중반이 되었을 때 한 남자 고등학교에 수학교사로 들어가게 되며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린지가 기억하기에도 생활력이 강한 사람은 아니라 집안 살림은 거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도맡아 했어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국밥집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도 아버지와 결혼한 뒤 그 식당을 도왔습니다. 어릴 때 기억으로 어머니는 몸이 약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잠자코 집에서 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언제부턴가는 도박에 빠져서 집안 살림을 거덜내기까지 했죠. 그나마 있던 할머니의 국밥집은 아버지의 도박 때문에 날려먹었다고 합니다. 그 충격으로 원래도 약했던 어머니는 몸이 더 안 좋아졌고 얼마 가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으로 들어온 조의금까지 챙겨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머니에게 남은 건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8살짜리 손자인 저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대장부셨습니다. 그간 잘 일궈왔던 국밥집도 사라졌고 며느리도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있는 건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길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슬픔에 잠겨 지낼 성격은 아니셨죠. 자신만 바라보며 손을 빨고 있는 손자를 위해서라도 뭐든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손맛이 좋았고 시장에서 알고 지낸 사람의 소개로 제법 큰 식당의 주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받은 월급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꼬박꼬박 저축을 하셨는지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방 2칸짜리 작은 집도 마련하셨죠. 할머니는 그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셨고
몇 달간은 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거의 10년 만에 뜬금없이 찾아온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어릴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쩍 마른 몸에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행색도 굉장히 초라했죠. 할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놀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얼른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곧 밥을 차려주니 아버지는 음식을 입에 우겨 넣다시피 하며 허겁지겁 식사를 했고, 어느 정도 배가 차자 집을 찾아온 용건을 꺼냈는데 그건 다름 아닌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나 돈 좀 마련해줘요. 돈 있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 한 통 없다가 10년 만에 대뜸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돈 해달라고? 몇백만 원? 너 지금 우리 형편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아이, 그러지 말고. 이번에 딱 한 번만 해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10배는 불려서 갚을 수 있다니까요. 너 네 아들은 안 키울 거냐? 우리 친혁이 이제 고등학생이다. 대학도 보내려면 내가 지금 버는 돈 몇 푼 저금해서는 어림도 없어. 애비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럼 모아둔 돈은 있다는 거네요. 나 그거 좀 빌려달라니까. 돈 달라는 소리에 할머니가 강력하게 거부하자 아버지는 삐쩍 마른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집안 살림을 하나둘 던지며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가 물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가 아버지를 잡으며 말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눈이 돌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놔, 이거 안 놔? 이게 머리 좀 컸다고 아비한테 대드네. 왜? 너도 맞고 싶어? 그래야 정신 차리겠어? 이거 안 놔? 할머니는 이런 모습을 보자 그만하라며 소리친 뒤 포기한 듯 돈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진작에 그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시끄러울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며 할머니가 건네준 돈을 들고 또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가 또 찾아와서 난동을 피울까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할머니가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을 에워싸고 무슨 구경거리라도 난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무리를 헤치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망연자실 앉아있는 할머니가 보였죠.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할머니께서는 이제 다 끝났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와 할머니가 집에 없을 때 몰래 들어와 집문서를 들고 나가 그걸 담보로 사채를 빌렸었고 그렇게 집을 판 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다 날려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저희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그 집을 떠나 달동네로 들어갔고 며칠 후 아버지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역시나 도박을 하러 가던 길이었죠.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쓰러지셨어요. 하루아침에 저는 아버지도 잃게 됐고 하나 남은 할머니마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그 뒤로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예전에 여장부 같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점점 총기와 기력을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학교 나가는 날보다 안 나가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일을 해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대학도 못 갈 텐데 공부는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학교 나가는 날이면 책상에 엎드려 잠만 잤습니다.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출석도 겨우 태양만 면할 정도였습니다. 친구도 없으니 저에 대한 소문은 안 좋아져 갔습니다. 담배를 핀다더라. 다른 문제아랑 몰려다니며 패싸움을 한다더라. 밤마다 술집에서 나오는 걸 본 애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소문이 커지다 보니 학교에서 저는 문제아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편이 편했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저를 건들지 못할 테니까요. 무성한 소문과 함께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됐고 그때 담임 선생님으로 평생 은인이자 아버지처럼 대해준 이연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학기 초 선생님은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박진혁, 너 얼굴 보기 힘들다. 계약하고 첫 출석이지? 너 내가 네 담임인 건 알아? 1학년 때처럼 학교 나오면 퇴학당할 수도 있다는 건 알아 몰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기는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써먹을 거 아니야. 학교에 와서 자든 말든 상관 안 할 테니 제발 나오기라도 해라. 알겠지? 하지만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예전처럼 띄엄띄엄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고깃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밤부터 새벽까지 일해야 시급이 세서 그 시간에 일을 하고 퇴근하면 늦게까지 자다가 학교를 빼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기절한 듯이 자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쩌렁쩌렁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자다 깨서 나가보니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진혁아, 학교 가자. 선생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너랑 같이 학교 가려고 왔지? 나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얼른 세수하고 나와. 선생님도 지각하면 교감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얼른 준비해. 막 일어났기 이 상황이 꿈 같기도 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 저를 데려가려고 집까지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 7시만 되면 선생님은 자고 있는 저를 깨워 학교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언젠가 하루는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진혁아,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속 해야겠니? 네, 할머니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일도 못 하시는데 저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월세도 못 내요. 저기 진혁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줘. 너희 집 월세, 그거 내가 대신 내줄 수 있는데. 선생님, 저 그런 신세 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일하면 됩니다. 누가 그냥 내준대? 빌려주는 거야. 내가 월세 빌려주면 너는 주말에만 일해도 되지 않니?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도 만들 수 있잖아. 너 어렸을 때 성적표 보니까 공부도 곧잘했던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어. 우리 그렇게 하자, 응? 그래도 너무 죄송해서. 누가 그냥 준대? 나 너한테 10원 하나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하라. 선생님 말씀대로 그날부터 평일에는 학교에 나가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만 일했습니다. 선생님은 틈틈이 제 공부도 따로 봐주셨고 일하러 갈 때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계셔야 하는 할머니의 식사도 챙겨주시고 말벗도 대어주셨어요. 선생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감사했습니다.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퇴학을 당하고 아마 되는 대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직원이 못 나오게 돼서 주말 밤 늦게까지 대타로 연장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밤이다 보니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게에도 한 무리의 손님이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서빙하며 그 무리 옆을 지나는 찰나 무리 중 한 명의 손이 제가 들고 있던 양념고기 접시를 쳐서 그대로 쏟아지게 됐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치워드리겠습니다. 아이 뭐야 이씨. 아 신발까지 다 더러워졌네. 야, 너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바지랑 신발 세탁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탁비? 너 이 신발이 얼만지 알아? 네 한 달 월급보다 비싸. 이게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건방을 떨어. 근데 손님, 제가 지나갈 때 손님이 접시를 쳐서 음식이 쏟아진 건데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와, 뭐 이런 게 다 있어.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게 다 건드리고 난리네. 야, 너 몇 살이야 임마? 어? 취한 손님이 제 머리를 때리며 시비를 걸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를 치는 손님의 손을 잡고 그러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취해서 그런지 그 사람은 다른 손으로 제 뺨을 때렸고 그렇게 식당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은 싸움을 말리려 달려왔고 안에 있는 다른 손님의 신고로 경찰까지 오게 됐습니다. 결국 저와 그 손님은 경찰서까지 가야 했습니다. 보호자를 불러야 했지만 아픈 할머니를 그 늦은 시간에 부를 수는 없었어요. 저한테 생각나는 어른이라고는 선생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전화번호를 경찰에게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은 경찰서 문을 열고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제가 박진혁 보호자입니다. 어찌나 급하게 달려오신 건지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숨을 몰아쉬는 그 모습을 보자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행히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의 증언으로 술에 취한 손님이 먼저 손찌검을 했다는 게 인정이 되었고 쌍방 합의하에 경찰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작은 포장마차를 발견했고 선생님은 밥도 못 먹고 나왔다면서 뭐 좀 먹고 들어가자고 했죠. 선생님은 소주 한 병과 우동 그리고 사이다 한 병을 시켰고 곧 주문한 음식과 술이 나왔습니다. 진혁이 너 아직 술은 안 된다. 소주는 나만 마실 거야. 너는 사이다나 마셔. 아 왜요? 오늘 같은 날은 저도 한잔 하고 싶어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술이야. 나중에 네가 성인 되는 날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첫 술자리는 어른이 같이 해야 한다더라. 선생님,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요,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선생님은 대체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별다른 이유가 있겠니? 내가 네 선생이기 때문이지. 예전에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 나는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고. 언젠가 우연이라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좋은 선생님이 되려 노력하는 거니까 진혁이 너도 도와주지 않을래?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말이야. 사실 선생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른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오히려 그런 관심이 고팠을지도 모르죠. 나를 제대로 믿어준 선생님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은 점점 올라서 2학년 마지막 기말 시험에는 무려 전교 3등을 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이제 3학년이 되어 선생님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아쉽기도 했습니다. 3학년이 되고 본격적으로 수험생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과는 예전처럼 자주 보진 못했지만 모르는 수학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닐 처지도 안 됐기에 자는 시간도 아껴야만 했어요. 학교에서 제일 늦게까지 야간 자율 학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뭔가 분위기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안 좋은 기분에 바로 방문을 열어보니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정신을 잃은 할머니를 붙잡고 크게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할머니를 등에 업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달라고 빌고 또 빌며 병원에 도착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할머니 혼자 쓸쓸하게 가신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라고는 선생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진혁아, 밤늦게 어쩐 일이니? 선생님, 저희 할머니가... 지금 어디야? 병원이야? 어딘지 알려주면 선생님이 곧 가마. 선생님은 두 번 묻지도 않고 마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안다는 듯이 제가 있는 곳을 물어보셨고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장례 절차를 밟아 빈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찾아올 사람도 별로 없는 초라한 장례식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슬픔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제가 걱정이 된 선생님은 퇴근하면 바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제가 상주 노릇을 잘 해낼 수 있게 하나부터 10까지 챙겨주시며 할머니를 잘 보내드릴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3일장을 끝내고 할머니를 화장을 해서 고향에 있는 강에 뿌려드렸습니다. 진여가 큰일 했다. 수고했어. 선생님, 정말이지 선생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할머니 보내드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해왔던 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잘 살면 된다. 그거면 돼. 할 수 있지? 우리 진혁이는 잘할 거야. 선생님은 진혁이 믿는다.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 세상에 단 한 명, 이연수 선생님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8개월간 밥 먹고 책이 다를 정도로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능날 아침이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밖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혁아, 박진혁, 시험 보러 가자. 선생님, 부담스럽게 왜 오셨어요? 나는 네가 또 늦잠 잘까봐 깨우러 왔지. 시험 볼 준비는 잘했지? 떨지 말고 긴장하면 원래 실력도 안 나오는 거야. 저보다 선생님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걱정 마세요. 잘 보고 올게요. 그리고 이건 도시락인데 우리 어머니 도움받아서 내가 준비했거든. 점심밥 사지 말고 이거 먹어. 선생님은 정말 제 부모님처럼 수능 시험날 먹을 점심밥까지 보온 도시락에 담아오셨습니다. 그게 선생님의 마음인 것 같았어요.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고 따뜻한 도시락을 품에 꼭 안은 채로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험 발표날, 저는 선생님과 함께 합격을 확인하러 지원한 대학교에 갔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적어둔 대자보에서
우리 둘은 제 이름 석자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곧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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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혁. 박진혁. 찾았다, 진혁아. 너 합격했다. 그렇게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는 부둥켜 안고 합격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등을 두드리며 수고했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 2월,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없고 할머니도 돌아가신 뒤라 사실 졸업식에 가는 게 썩 내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식이 끝난 뒤 대부분의 동창들은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꽃다발을 들고 교정을 배경으로 학창시절의 마지막을 사진에 담더라고요. 그걸 보며 혼자 서 있는데 괜히 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낄 곳은 아무 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선생님께서 꽃다발을 들고 저에게 달려오셨습니다. 박진혁, 졸업 축하한다. 좋은 날인데 나랑도 사진 한 장 찍어야지. 오늘은 내가 네 아버지 해줄게.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3학년 담임도 아니시잖아요. 네 졸업식인데 당연히 내가 와야지. 그리고 전에 내가 말했던 거 기억나니? 내가 너 술 가르쳐준다고 했잖아. 그거 오늘 하자. 저는 또 선생님 덕분에 쓸쓸하지 않은 졸업식을 보냈고 그날 저녁에는 졸업 축하 의미로 중국집에 가서 요리 몇 개와 맥주도 주문했습니다. 선생님은 몇 잔 드시더니 약간 취기가 올라오는 듯 했어요. 선생님 술 약하시죠? 벌써 취하신 것 같은데요? 임마, 누가 취했다고 그래. 나 아직 멀쩡하다. 응? 아유, 기분 좋다. 우리 진혁이가 명문대 합격도 하고 무사히 졸업도 하고 선생님은 진혁이한테 너무너무 고마워. 제가 더 고맙죠. 정말 선생님을 못 만났다면 저 지금 어디서 무슨 짓 하고 다닐지 상상이 안 가요. 저 대학 가면 꼭 성적 장학금도 받을 거예요. 그래. 우리 진혁이라면 4년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너 임마 대학생 되면 연애도 해봐야지. 미팅도 하고 여자친구도 만들고 재미있게 살아야 해.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보단 선생님이 급하죠. 요즘에도 만나는 분 없으세요? 말 나온 김에 첫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 첫사랑? 내가 또 첫사랑 하면 할 말이 많지. 선생님은 너스레를 떨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표정으로 대학생 때 운명처럼 만나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그저 그녀가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기만을 바란다고 하셨죠. 제게 선생님은 항상 밝고 힘이 넘치는 분이셨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선생님의 약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선생님이 첫사랑을 많이 그리워한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간 뒤로도 선생님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해마다 5월이 되면 스승의 날이 아니라 어버이날에 선생님을 만나러 가서 가슴에 카네이션을 꽂아드렸습니다. 제게 선생님은 친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역시 제 대학교 입학식과 졸업식은 물론이고 훈련소 가는 길도 해마다 돌아오는 할머니 제사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만 다를 뿐이지 저희는 이미 부자지간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이어져 온 인연으로 상견례를 같이 가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졸업식 날 중국집에서 술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선생님의 첫사랑을 만난 거였습니다. 그 첫사랑이 제 여자친구의 어머니, 예비 장모님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선생님과 저와의 인연, 선생님과 예비 장모님의 과거 이야기까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며 신기했고, 특히 두 분은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애틋해 보였습니다. 상견례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선생님을 차로 배웅해드리며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예전에 선생님이 말한 첫사랑 있잖아요. 좋은 선생님이 될 거라며 응원해 주셨다던 그분이 저희 장모님이죠? 맞죠? 맞아. 김은미. 내 첫사랑이었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하구나. 와, 다시 한번 생각해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반가우시죠? 그런데 네 아내 될 사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지? 아이고, 엄마 혼자서 고생 많았겠네. 그 말을 하는 선생님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집 앞까지 바래다 드린 후 돌아가는 동안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그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건 두 분을 다시 이어드리면 어떻겠냐는 얘기였어요. 제가 봐온 선생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항상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시고 이제 곧 혼자 사는 게 아닐까 했었거든요. 그리고 장모님 역시 오래전에 남편을 잃고 이후로 여자친구만 키우며 독수공방 해오셨거든요. 저는 두 분을 꼭 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았는데 어쩌면 이 일로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 역시 괜찮은 생각이라며 찬성했고 저희는 함께 계획을 세운 뒤 다음날 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결혼식에 입을 양복을 해드리겠다며 선생님을 불렀고 여자친구는 지난번에 맞춘 한복 치수를 다시 재야 한다며 장모님을 불러냈습니다. 약속 장소를 카페로 정해 두 분에게 알려드린 후 저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계획대로 두 분은 우연을 가정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은 곧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셨죠. 진혁아, 나다. 너 언제 올 거니? 선생님, 오늘 저희는 안 나갈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랑 다시 한번 잘해보시라고 마련한 자리니까 오늘 데이트 잘하세요. 파이팅! 진혁아. 애들이 우리 따로 만나게 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나 보네. 은미야, 잘 지냈니? 네,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지냈어요. 진혁이가 현수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던 그 꿈, 이렇네요. 근데 왜 아직까지 혼자예요? 그러게, 어쩌다 보니 다 결혼까지는 못 가고 실패하더라고. 참, 그때 보니까 딸이 참 예쁘게 컸더라. 너 어릴 때랑 많이 닮았어. 혼자서 키우느라 고생 많았겠네. 두 분은 그날 몇 시간을 함께 이야기 나눴다고 합니다. 마치 다시 싱그럽고 푸르렀던 20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만남 이후
두 분은 종종 시간이 생기면 같이 밥도 드시고 차도 마시고 어렸을 때 함께 걸었던 거리에서 산책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친구의 말로는 장모님이 웃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그 얼굴이 마치 소녀처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예전에 집안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던 두 분의 사랑을 지금에 와서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했죠. 선생님, 요즘 저희 장모님 만나신다면서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좋으셨구나. 벌써 소문이 났나?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밥이나 먹고 차나 마시는 거지 뭐.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요? 저희 장모님이 그냥 알던 사람이에요? 선생님 첫사랑이잖아요. 못 잊어서 결혼도 못하고 혼자 지낼 만큼요.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두 분이 이렇게 만난 건 다시 한번 잘해보라고 하늘에서 기회를 준 것 같거든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유, 이 나이에 무슨 남부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선생님 나이가 뭐가 어때서요? 요즘 60대는 한창이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랑하는 사람 그냥 보내실 거예요? 이제 반대할 사람도 없잖아요. 저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시는 거 꼭 보고 싶어요. 두 분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팍팍 밀어드릴게요. 그렇게 선생님을 설득해서 저희는 또 한 번의 프로포즈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은 멋진 옷을 차려입고 장미꽃을 한 다발을 들고 마치 대학생 시절로 들어간 것처럼 장모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40년이 넘게 지녀온 마음을 고백하셨어요. 은미야, 어릴 때 너를 끝까지 잡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까지 후회하며 살았어. 나한테 이제 사랑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내 앞에 기적처럼 은민이가 다시 나타났어. 이번에는 어릴 때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아. 우리 예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서로의 곁에서 남은 인생 함께하지 않을래? 진심 어린 선생님의 고백에 장모님은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먼 길을 돌고 돌아 긴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났습니다. 몇 달 뒤 저와 여자친구의 결혼식 날이 됐고 선생님은 제 가족 속에 아버지 대신 앉아 계셨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잘 살겠다는 의미로 인사를 드리는데 선생님과의 첫 만남부터 오늘날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인사를 받은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제 아내가 될 사람을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네 식구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선생님이 또 한 번의 프로포즈를 한 그날, 두 분은 저희를 결혼시킨 후에 혼인신고도 하고 정식 부부가 되어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 장모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같이 가자 했을 때 두 분은 그 자리에 늙은이들이 끼면 안 된다고 반대하셨지만 아내도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가족이 된 후로 첫 번째 추억을 쌓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선생님과 장모님은 약속대로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도 합치셨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혁아, 가족이란 존재는 말이야.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모습이 되든지 간에 언제든 돌아가서 쉴 수 있는 쉼터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란다. 나는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 성이 다르고 피가 안 섞이면 어떠니? 이렇게 서로 위해주고 걱정해주면 그게 가족이지 뭐. 그러니까
나에게 신세 진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와라. 너에게 내가 가족이 되어주마. 그렇게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았던 선생님은 이제는 제 장인어른이 되셨고 앞으로도 쭉 함께 하실 겁니다. 슬픈 날엔 같이 슬퍼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좋은 날엔 같이 기뻐하면서 진정한 가족으로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